유럽의 경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유럽 경제의 심장은 베를린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심장은 외과적으로 제거되어 300마일 동쪽으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2023년 독일의 산업 생산이 최대 2% 감소하는 동안 폴란드는 독일 제조업의 물결을 흡수하며 경제를 1조 달러에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브뤼셀에 맞서고 서유럽의 규칙을 거부하면서 폴란드는 현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산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악입니다. 2025년 9월 폴란드는 한때 세계 경제 강대국들만이 달성했던 이정표를 찍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1조 달러를 넘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단열이 올랐습니다. 중국, 그리고 일본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폴란드가 그 목록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외, 이례적인 존재처럼 보입니다. 결국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폴란드는 철의 장막 뒤에 있던 나라입니다.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경제 강국으로 알려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의 산업 역량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조 달러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시기에 폴란드는 성장하고 있지만 이웃나라 독일은 극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대조는 매우 뚜렷합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은 유럽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을 지배했고 고급 자동차부터 첨단 산업 기계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 글로벌 명성을 쌓았습니다. 독일은 단순히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통합 프로젝트를 굴러가게 한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그 엔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생산율은 약 절반에서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미텔슈탄트, 중소기업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독일이 수년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미텔슈탄트라고 불리는 성공적인 중소기업들의 방대한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이 기업들은 대형 브랜드나 포춘 500대 기업만큼 주목받진 않지만 각자의 틈새 시장에서는 세계적인 선두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여 독일 경제에 막대한 힘을 이룹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독일 미텔슈탄트 제조업체의 무려 32%가 생산을 독일 밖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라인누르벨리는 독일 경제의 토대를 다진 곳이지만 지금은 한 기업씩 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중국이나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동쪽 국경을 조금만 넘어가면 폴란드입니다. 독일의 가전제품 대기업 밀레는 세탁기 생산을 독일에서 폴란드의 슈에로프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남방 회사 비스만은 레그니차의 새로운 히트펌프 생산 공장에 2억 유로를 투자하면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독일 내 거점에서는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발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전후 유럽 프로젝트를 뒷받침했던 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무에서 시작된 30년짜리 마스터 플랜의 정점입니다. 1990년대의 시작은 폴란드 역사에서 거대한 한 시대의 끝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이 나라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습니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광범위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전체 산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지도부는 그 혼란의 조각들을 수습하고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폴란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나라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었고 훨씬 더 나은 밝은 미래로 이끌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발츠로비치 계획입니다. 충격요법로 알려진 이 계획은 빠르고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고위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물가 통제가 해제되고 국영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통화가 평가절하되었고 폴란드는 국제무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강제로 도입한 경제적 충격파였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심각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개념조차 없었던 실업이 급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생활 수준이 급락했습니다. 국가의 안전망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민 소득은 20%나 급락했습니다. 산업 생산도 50%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어려움 너머로 경제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들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독점 기업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유럽 어느 곳과도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민간 부문이 등장했습니다. 군더더기 없고 절박했으며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던 새로운 기업들이 폐허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제약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 기업가들은 그들의 회사를 탄력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유연하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성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폴란드는 수십 년에 걸친 경제 확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체로비치 계획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1990년 폴란드의 명목 GDP는 65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4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5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런 성과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격요법은 단순히 통화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되살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과 기업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근면함과 혁신, 그리고 위험 감수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프라뿐이었고 그 인프라 비용을 대신 대줄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폴란드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서로 연결할 필요가 있었고 도로, 철도, 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기타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듭니다. 폴란드는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한 서방 이웃들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 폴란드는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이것은 서방의 관대한 제스처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은 동유럽의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샤바는 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순간이었고 유럽이 더 강해지고 이웃 국가들이 서로 돕고 지원하고자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황금 같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대륙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을 실행할 기회였습니다. 20여 년 동안 폴란드는 EU 예산에서 무려 1616억 유로를 흡수했습니다. 그 돈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를 100개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가 폴란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 것은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폴란드는 그 돈을 올바르게 써야 했습니다. 다른 EU 회원국들은 EU 자금을 잘못 관리했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자신이 받은 자금을 전략적 무기처럼 활용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모든 중요한 농업 및 인프라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폴란드는 고속도로, 도로, 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중앙유럽의 물류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렸습니다. 2004년 이 나라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겨우 450마일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에는 3,100마일이 넘는 도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노선은 무작위로 건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간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되고 최적화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조금씩 서방 세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지정학적 함정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의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유럽에 남아 증가하는 비용과 과부하된 교통망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폴란드로 사업을 이전해 더 낮은 비용, EU 자금이 지원된 인프라, 그리고 빠르게 확장되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EU의 서방 지도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박한 위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의 발전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심지어 순종적인 경제적 파트너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수백억 유로에 대한 대가로 정치적 복종만을 기대했습니다. 한편 바르샤바는 서방의 자금을 이용해 서유럽의 산업적 우위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지자 바르샤바는 유럽 무대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서의 지위를 굳힐 무언가로 이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유럽 대륙을 강타했습니다. 폴란드는 다시 한번 이 변화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와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수년에 걸친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영향은 전장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국방을 낮은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군사 예산은 축소되고 사회복지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폴란드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방에 쏟아부었습니다. 2024년까지 폴란드의 군사 지출은 국내 총생산 GDP의 4.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나토 동맹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독일과 프랑스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모든 군사 초강대국 중에서도 가장 큰 미국보다도 높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군사 지출은 GDP의 약 3.4%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폴란드는 그 돈을 아무렇게나 쓰거나 무작위로 지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 주력 전차, 수백 대의 K9 썬더 자주포, 그리고 수십 대의 FA-50 전투기 등이 그곳입니다. 2030년에 폴란드의 무기 구매가 완료되면 폴란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주력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냉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전차를 구입해서 들여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과 절충교역 계약을 체결해 자국 내에서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했습니다. 오늘날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 내 생산 라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는 미군과 나토군의 중요한 물류 거점이 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수많은 무기, 탄약,
보급품이 폴란드를 통해 흘러들어왔고 폴란드는 막대한 지정학적 보호막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서방 강대국들도 이 나라가 실패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폴란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폴란드는 EU를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지렛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서방 언론에서는 폴란드의 유럽 내 위치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폴란드는 왕따 국가, 문제아로 여겨졌습니다. 바르샤바의 일부 직설적인 지도자들은 유럽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브뤼셀은 종종 EU 권리의 여러 조항을 들먹이며 폴란드를 처벌하고 제재하곤 했습니다. 폴란드는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받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한동안은 바르샤바가 결국 무릎을 꿇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브뤼셀이 위협하거나 겁주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방 지도자들이 추상적인 조항과 법치주의에 대해 계속 논쟁하는 동안 바르샤바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물류 허브라는 새로운 지위를 이용해 이점을 챙겼습니다. 전환점은 2024년 초에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370억 유로 상당의 자금을 동결해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판도를 바꿀 만한 엄청난 금액이었고 완전히 동결되어 국가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재정적 족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계속했습니다.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경을 보강하며 방어력을 향상시키고 유럽 전체를 위해 더 중요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노선을 전환했습니다. 하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양보하여 약 600억 유로의 회복 및 회복력 강화 기금 RRF 자금을 포함한 전체 1370억 유로 패키지의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주류 세력의 완전한 항복이었고 폴란드에게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폴란드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제도를 영리하게 이용해 막대한 서방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폴란드는 주권을 지키는 단호하고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폴란드는 전략적 영향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서방을 상대로 그들의 방식으로 승리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지도자들이 축하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탱크나 보조금으로는 싸울 수 없는 전투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폴란드를 둘러싼 또 다른 오랜 이야기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폴란드가 일종의 보수적인 문화 요새이며 유럽 대륙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국경을 닫은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바르샤바의 지도자들은 이 신화를 적극적으로 퍼뜨려 왔습니다. 그들은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의 이민 중심 모델을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비EU 시민들에게 70만 건이 넘는 최초 거주 허가를 발급했습니다. 6년 연속으로 바르샤바는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어떤 EU 회원국보다도 비EU 국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허가를 발급해왔습니다. 폴란드는 자신들이 반이민 정책의 보루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하지만 폴란드 지도자들이 비판하기 좋아하는 나라들보다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폴란드로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폴란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성장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곧 호황을 맞이할 기업들은 많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실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넘쳐나고 이를 채울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치명적인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민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정부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물류 허브, 제조 공장, 그리고 주요 산업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두운 문제를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 조단위 경제를 위협하는 영구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국 출신 노동자들이 더 많아져서 일자리를 채우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극적인 인구 절벽을 향해 곧장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 바르샤바는 가족 500+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 매달 500주어티 약 130달러의 비과세 현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자녀 한 명마다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2024년에는 800+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월 800주어티, 거의 220달러의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전폭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조치가 국가의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에 충분하길 바랐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 친화 프로그램은 확실히 수많은 폴란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아동 빈곤을 완화하며 가정이 식비를 감당하기 쉽게 만들었지만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2023년까지 폴란드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1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되어 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1.11명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었습니다. 이는 인구가 이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체 출산율 2.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바르샤바는 돈만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구조적인 것으로 폴란드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폴란드의 경제 호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빠르게 1조 달러 경제로 성장하는 동안 폴란드의 대도시 중심지에서는 주택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바르샤바와 크라쿠프 같은 도시에서는 평균 부동산 가격이 단순히 오른 것이 아니라 급등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폴란드 커플에게는 작은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조차도 손이 닿지 않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불안정한 임대 생활이나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년에 어디에서 살게 될지 혹은 다음번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좀처럼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동시에 폴란드는 치명적인 환경의 함정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적 급성장은 화석연료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여전히 전력의 약 5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유럽 전체에서 가장 탄소 집약적인 전력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가 화석연료에 의존한다는 것은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빠르게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엄격한 기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석탄 기반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폐쇄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약화된 비용 경쟁력, 그리고 더 이상 글로벌 제조업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나라. 폴란드의 수출은 타격을 입고 수익원도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EU의 규칙을 감히 무시한다면 단일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치명적인 국경 관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바르샤바는 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오기 전에 속도를 줄일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유럽의 모습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륙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서방 열강들이 수세대에 걸쳐 지배했던 역사적인 구조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파리와 베를린의 구세력들이 관료주의와 정치적 양극화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폴란드는 단순히 규칙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대륙의 중심축을 동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신음시장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종속적인 주변 파트너가 아닙니다. 이제 21세기 유럽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바르샤바는 EU의 재정 구조를 활용해 자국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 미텔슈탄트 기업들에게 더 수익성 있고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쟁이 문 앞까지 다가왔을 때조차 폴란드는 그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 모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중무장하고 고도로 산업화된 강국이며 고전적인 서구 자유주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그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이 폴란드가 현재 진행 중인 인구 붕괴를 버텨낼 수 있을 때에만 21세기를 거머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국경을 강화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과연 이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폴란드의 야심찬 행보는 이보다 더 중요한 시기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모든 주요 강대국들이 러시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로 침공한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며 러시아의 진격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